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성인 취미미술 화실을 운영 중인 장아뜰이에요. 이번에 화방내 체험단으로 스테들러 미술 연필 풀세트를 지원받게 되어서 제품 리뷰어 겸 마릴린 먼로 연필 드로잉 강의를 준비해 보았어요. 본 강의에서는 마스 전문가용 연필 24본 세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스 아티스트용 연필 6본 세트 이렇게 생겼고요. 마스 전문가용 수채 연필 6본 세트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물을 담아서 쓸 수 있는 워터브러쉬, 스테들러 소프트 지우개, 스테들러 날개용 2홀 연필깎이를 사용하였어요. 이 제품들을 사용해서 마릴린 먼로 그리기를 할 거고요. 이거 외에도 몽땅이 되었을 때 꽂아서 쓰는 연필 홀더거든요. 뒤에 지우개가 들어가 있어서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세계의 멸종위기 동물이 그려져 있는 귀여운 에코백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스테들러 제품을 가지고서 그리는 마릴린 먼로를 그려볼게요. 마릴린 먼로는 미국의 배우이자 모델이자 가수로 본명은 노마진 모터슨이에요. 금발 미녀라는 콘셉트를 잡은 것으로 유명하고요. 1950년대와 1960년대 초 여러 영화에 출연하며 섹스 심벌의 상징이 되었어요. 성에 관한 당시의 시대의 사고를 변화시키게 만들었던 대표 배우예요. 10여 년간 활동하면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를 풍미하였으며 1962년 먼로가 사망할 때까지 번 돈이 2억 달러에 달했다고 해요. 그리고 반세기가 넘은 기간에도 계속해서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혀 있지요. 좀 더 마릴린 먼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정신장애가 있는 모친의 사생아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 고아원과 양부모 집에서 양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등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그녀의 첫 결혼은 1942년 16세 때 항공사 정비공으로 일하던 짐 도어티와 치렀는데요. 그 당시 먼로를 맡아 기르던 위탁 가정의 부모가 멀리 이사를 가는데 법적인 문제로 먼로를 데려갈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어린 소녀를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어서 후다닥 결혼을 시킨 거라고 해요. 한마디로 차마 어린 미성년인 여자아이를 내버려 두고 가기가 미안해서 이웃의 청년과 급하게 짝을 맺어준 것이죠. 짐의 부모, 특히 어머니가 먼로를 성실하고 정숙한 처자라고 환영을 하며 결혼을 빨리 치르도록 종용했다고 해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4년 방위산업체에서 페인트 분무기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부대 사진 작가의 눈에 띄어 모델이 되어 먼로가 모델 일을 하는 문제로 짐 도어티와 결혼한 지 4년 만에 첫 번째로 이혼을 하게 돼요. 훗날 짐 도어티는 여전히 먼로를 사랑합니다만 먼로에게 빠진 것은 아니에요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어쨌든 달력에 누드 모델로 일한 것이 계기가 되어 1947년에 쇼킹 미스 필그림이라는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하여 스크린에 데뷔하게 되죠. 예명은 1920, 30년대에 유명했던 브로드웨이 스타인 마릴린 밀러와 어머니의 결혼 전 성을 결합했다고 해요. 그 후로도 단역을 전전하다가 1950년에 아스팔트 정글 2부의 모든 것에 출연하여 배우로서의 자질을 인정받게 돼요.
1953년에 나이아가라의 주연을 맡아 폭발적 인기를 얻게 되는데 20세기 폭스는 엉덩이를 흔들며 걸어가는 먼로 워크를 중심으로 화려한 선전을 전개, 그녀를 세계적인 섹스 심볼로 만들었어요. 이후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 백만장자와 결혼하는 법, 돌아오지 않는 강, 7년 만에 외출, 버스 정류장, 왕자와 모의, 뜨거운 것이 좋아 등 영화에 출연했어요. 금발의 백치미인 컨셉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실제로는 똑똑했다고 해요. 다만 사람들이 자신의 백치미적인 모습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공적인 자리에서 백치미 연기를 했다고 해요. 게다가 먼로의 위톡 부모들 중 한 가정이 흑인 지역을 출입하는 집배원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흑인들과 어울렸던 먼로는 영화계 데뷔 후에도 흑인 아이들과 한 컵에 담긴 아이스크림을 나누어 먹는 모습을 보이고 양부모에게 성추행 당한 과거를 고백하며 여성 운동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는 등 모든 인간은 타고난 인종과 성별에 관계없이 평등하다는 당대 사회에서 상당히 진보적인 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마릴린 먼로가 율리시스를 읽다라는 유명한 사진에는 그녀가 제임스 조이스의 작품인 율리시스를 진짜로 읽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는데요. 진짜로 읽었는지 궁금했던 한 영문과 교수가 기자에게 문의한 결과 진짜였다고 해요. 물론 이 책을 읽는 것이 똑똑함의 척도가 될 수는 없지만 영미 문학계에서 이 책을 지니고 있는 건의와 책이 가진 괴랄한 난이도를 생각하면 이 책을 완독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집념과 교양은 대단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해요. 마릴린 먼로는 평생 백치미 컨셉에서 벗어나 진정한 연기력을 키우고 싶다고 했어요. 실제로 로렌스 올리비에 또한 먼로가 자신이 이제껏 공연한 여배우들과 비교해서도 전혀 뒤지지 않는 재능과 열정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해요. 원래 이 영화는 로렌스 올리비에와 비비안 리 부부를 주연으로 하려 했지만 막판에 나이든 비비안 대신에 상대적으로 어린 먼로에게 기회가 돌아간 것으로 먼로의 매력에 위기감을 느낀 비비안 리가 영화 촬영 기간 내내 현장에 머물면서 감시를 했지만 결국에는 비비안 리마저 먼로의 인품과 지적 매력, 유머 감각에 감탄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멍청한 금발 미녀라고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똑똑하면 안 된다고 믿고 싶었던 기자들은 먼로가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의 역할을 맡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자 한다는 질문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스펠링은 아니야 라고 했다고 해요. 도스토예프스키, 이 이름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먼로가 생전에 이러한 이미지로 고착된 것은 고아로 자란 데다가 불행한 결혼 생활이 그녀가 평생 가지고 있던 정서 불안과 두려움 및 약물 중독에서도 기인했는데 뜨거운 것이 좋아를 촬영할 때는 서랍장을 열면서 법원 위스키 어디 있어요? 하는 단순한 대사를 무려 59번이나 NG를 내서 결국 서랍 안에 대사를 적어 놓았지만 어느 서랍에 커닝페이퍼를 넣었는지 몰라서 모든 서랍에 넣은 후에야 대사를 말했고 먼로의 마지막 완성작 더 미스피츠에서는 번번이 촬영장에서 지각을 해서 클라크 게이블과 몽고베리 클리프트를 불쾌하게 했다고 해요. 애정 결핍과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무시하고 원매에만 관심을 주던 영화계의 시선 때문인지 자신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려던 사람들에겐 아주 친절했다고 해요.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그 당시에도 유색인 팬들이나 유색인 국가 방문 시에도 예의 바른 태도로 좋은 말을 들었어요. 심지어 당시 후진국으로 알려졌던 한국에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여기서 잠깐, 제가 구글의 나무 위키에서 지금 내용을 발췌한 건데요. 저희 한국을 후진국의 후진국이었던 한국이라고 써 있어서 읽을 때마다 기분이 나빴어요. 어쨌든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아직도 한국 방문 시 한국 팬이 보여주는 자신에 대한 신문 기사를 즐겁게 보는 먼로의 사진이 남아 있어요. 한국어를 모르니 기사 내용은 당연히 몰랐겠지만 흐릿하게 남아 보였을 신문 속 사진을 보고 내용을 짐작했을 것으로 보여요. 당시 먼로 방문 환영 현장에서 한국 영화인 대표로 나선 최은희와 팔짱 끼고 추운 데서 벌벌 떠는 먼로의 사진이 남아있다고 해요. 마릴린 먼로의 사생활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어요. 16세에 짐 도어티와 결혼했다가 모델계에 들어서면서 19세에 첫 번째로 이혼을 했고, 그 이후에 전설적인 야구선수 조 디마지오와 결혼을 했지만 결혼 274일 만에 두 번째 이혼을 해요. 디마지오는 이미 전성기가 끝난 상태였고 먼로는 한창 절정의 인기를 누릴 때였는데, 이것이 한때 야구선수로서 큰 영광을 누리던 디마지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 해요. 유명한 일화로 먼로가 많은 청중에 둘러싸여 환호를 받으면서 "이 기분을 당신은 모를 거예요 라고 하자 디마지오가 "잘 알아" 라고 대답한 일이 있었다고 해요. 디마지오는 자신의 열등감에 대한 불풀이로 먼로에게 가정폭력을 저질렀고 야구 배트까지 써서 마릴린 먼로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게 이르렀다고 해요. 어찌나 맞았는지 이 시절의 먼로는 얼굴의 멍을 감추기 위해서 늘 짙은 화장을 해야 했다고 해요. 결국 법원에 이혼장을 내밀면서 그가 날 때릴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들의 사이는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는 상황에서 실시한 한국 위문 공연부터 본격적으로 틀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부상으로 쉬어야 했던 디마지오가 전지훈련 겸 팬사인회로 먼로와 함께 일본에 갔는데 계획 없이 한국의 최전선 장병 위문 공연 제의가 들어왔고 먼로가 거기에 응해서 둘이 위문 공연을 하게 되죠. 이 위문 공연을 본 후부터 디마지오는 먼로를 계속해서 닥달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영화 7년 만에 외출 촬영 현장에 따라간 디마지오가 먼로가 환풍기 씬을 찍는 걸 보고 먼로에게 화를 내서 둘이 큰 소리로 다투는 모습이 알려지기도 했다고 해요. 이 환풍기 씬이 여러분도 알고 있는 치마를 가리는 그 사진이죠. 유명한 사진. 조 디마지오는 마릴린 먼로 사후 매주 3번씩 먼로의 무덤에 꽃을 바치며 그녀를 그리웠다고 해요. 유언 중에는 "이제 먼로를 다시 만날 수 있겠군" 이라는 말로도 유명하다고 해요. 어이구, 뒤늦게 후회는 늦죠.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또한 조 디마지오는 케네디 가문의 형 동생과 먼로의 스캔들을 사실이라고 믿어서 평생 케네디 가문을 증오했고 케네디 대통령과의 약속도 거절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켜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해요. 물론 아무리 시대를 감안한다고 쳐도 그가 저지른 가정폭력이 완전히 정당화될 수는 없을 거예요. 실제로 조
디마지오의 친아들마저도 훗날 이에 대해 증언하며 아버지를 비난했을 정도니까요. 이후 먼로는 극작가 아서 밀러와 세 번째 결혼을 해요. 아서 밀러는 세일즈맨의 죽음을 쓴 희곡 작가였으니 말 그대로 당대 최고의 지성과 당대 최고의 육체의 만남으로 화제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 결혼도 곧 실패로 끝나게 돼요. 밀러가 메카시즘에 휘말려서 고생한 것이 이혼 사유 중 하나라고 해요. 사적으로 밀러가 메카시즘에 휘말렸을 때 의원 한 명에게 당신의 아내인 먼로와 사진을 찍게 해주면 당신을 사면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해요. 밀러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그녀가 죽은 뒤에 밀러는 전락 이후라는 작품을 발표하고 여기서 그녀를 끝내 도와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을 드러내었다고 해요. 밀러와 이혼 후 촬영 중에 대본을 못 읽을 정도로 각성제와 음주를 하며 정신이 망가진 먼로는 이런저런 추문에 휩싸여요. 결국 영화 촬영을 고의로 펑크내고 존 케네디 대통령 생일잔치에 참가해서 노래를 부르는 추문을 일으켜서 바로 영화 촬영장에서 해고되었고 이후 온둔 생활을 하였어요. 80년대 후반 발견된 미공개 사진이나 디마지오 아들의 회고에 의하면 온둔 생활 동안 약물을 끊고 재기의 노력을 했다고 해요. 아까 얘기했던 존 케네디 대통령의 생일잔치에서 먼로는 속옷도 입지 않고 꽉 끼는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서 Thank you Mr. 버스턴이라고 감사해요 대통령이라는 자작곡을 불렀는데 자중이 그 매력에 경악했다고 해요. 케네디는 그 많은 기자들이 있는 와중에 먼로와 마지막 만남을 가졌다고 해요. 당시 무대 뒤에 서 있던 케네디 대통령의 경호원은 케네디 암살 50주기를 기념해서 한 인터뷰에서 내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여자의 엉덩이와 고혹적인 목소리뿐이었어. 그리고 그때의 내 나이에는 그 정도로 충분했지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그때 기자 하나가 달려들어 사진을 찍어댔는데 미국 정부에 의해 압수되었고 그중 일부만 공개를 허락받았다고 해요. 한편 영부인 제클린 케네디는 마릴린과 존 케네디 대통령의 사이를 눈치채고 있었고 남편의 생일 파티에 마릴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격노하며 당신 혼자 가세요 라고 쏘아붙이고는 말을 타러 갔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마릴린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매우 기뻐했고 남편 존 케네디 대통령과의 사이도 다시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해요. 이때 먼로가 입었던 드레스는 1999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대략 14억에 팔렸으며 2016년 11월 줄리어드 옥션 경매에 다시 붙여져 이번에는 대략 2-30억 선에서 낙찰되었다고 해요. 그에 앞서 2016년 9월 25일부터 10월 22일까지 미국 뉴저지주 저지스티의 만화 컨템퍼러리 아트 센터 왜 이렇게 어렵죠? 어쨌든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아일랜드 뉴 브릿지에 있는 스타일 아이콘 박물관에 전시되었어요. 마릴린 먼로는 1962년 8월 5일 가정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그녀의 방 침대에서 나체로 죽은 채 발견이 되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수면제 과다 복용에 의한 사망으로 되어 있어요. 사건 현장에는 수면제 통이 널브러져 있었으며 전화기를 꼭 붙잡은 채 엎드려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죽기 직전으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지인은 그때까지 그녀가 죽을 거라고 예상은 못했다고 해요. 이때가 먼로 나이가 36세였어요. 존 및 로버트 케네디 형제와 친밀했던 관계였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그녀의 죽음에 마피아 조직이 개입된 모살설도 끊임없이 나돌고 있고요. 실제로 로버트 케네디와 정말로 친했다고 해요. 소문의 진상은 알 수 없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두 번째 먼로의 남편인 조 디마지오는 이 소문을 사실로 믿었고 평생 케네디 일가를 증오했다고 해요. 제클린 케네디가 먼로의 사망에 연루되었다는 카더라도 암암리에 퍼져나가 있고 전직 CIA 요원이 자신이 먼로를 살해했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는 해외 기자가 있었으나 그 기사가 개입된 웹사이트는 가짜 뉴스를 올리는 사이트였다고 해요. 또한 한국에서도 생전에 유명 배우로도 알려져 있다 보니 대한뉴스에서도 마릴린 먼로의 사망 소식을 전할 정도였다고 해요. 마릴린 먼로는 당대의 유명한 연기 코치들로부터 연기술을 배우고 타고난 감성과 지적 열정으로 자기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한 배우였고 배우는 기계가 아니라 창조하는 예술가라고 말하기도 하였어요. 그녀의 자서전 마이 스토리에서 실체와 환상 사이에서의 정체성 혼란을 언급하고 섹스 심벌이나 백침이라는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인조 영웅도 만들어내는 대중의 심리를 꿰뚫으며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자신들의 음란한 생각을 본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아닌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나를 멋대로 지어낸다. 그러고는 자신들의 환상이 깨지면 내 탓으로 돌린다. 내가 자기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영화 평론가 유진아는 칼 롤린슨의 저서 세상을 유혹한 여자 마릴린 먼로 서문에서 우리는 먼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안다고 자신하지만 사실은 편견에 가득 차 있다. 먼로는 자아도취와 자기 혐오라는 극단적인 인지 부조화 속에서 결국 죽음으로 자신을 내몰 정도로 순수하게 자신과 증명한 사람, 연기를 통해 자기 혁신을 꾀한 자아 실현의 의지를 갖춘 철학적인 시인을 갖던 지성파 배우, 고독을 친구 삼아 철저히 자기 준비를 했던 프로, 대중이 만들어준 스타의 공익적 기능을 간파한 동시에 장식품이 되길 거부한 지성이다 라고 평가했어요. 위 내용은 구글 위키백과 나무 위키를 참고하였어요. 다음에 또 재밌는 강의 만들어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